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그림책 웰다잉 강사 손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림책 웰다잉의 의미와 필요성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시는 화면에서 2001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미국 뉴욕의 9.11 테러의 현장이었던 곳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어간 수많은 영혼을 기리기 위해서 깊고 또 네모 반듯하게 땅을 파놓고 사면벽으로 물을 흘려보내면서 마르지 않는 사람들의 눈물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쌍둥이 빌딩, 즉 월드 트레이드 센터 자리에 지금은 홀로 우뚝 선 빌딩이 있는데요. 바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는 또 다른 곳, 인도의 겐지스강입니다. 저는 해가 질 무렵에 그곳에 가보았는데요. 바람이 불고 또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기도문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둑 한켠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장작더미 속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장이죠. 프랑스의 사상가 장볼 사르트르가 말한 것처럼 삶이란 B와 D,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놓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수많은 C, 즉 선택이 있다고 하죠. 사진에서 잠자는 듯이 나란히 누운 두 명의 어린이가 마치 삶과 죽음을 대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2001년 9.11 테러로 뉴욕 한복판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던 그날, 누군가는 건물 안으로 발을 들이는 선택을 했고 누군가는 외근을 하거나 또 휴가를 얻었겠죠. 그런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이 삶과 죽음을 갈라놓았습니다. 겐지스강에서 기도를 올리던 이들도 또 유명을 달리해서 죽음의 의식의 주인공이 된 이도 그날 또는 며칠 전에 각자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서 무언가를 택해 행동했겠지요. 죽음이 바로 우리 코앞에 예정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바로 다음 순간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명의 나란히 누운 어린이처럼 삶과 죽음은 이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교차합니다. 그럼 그림책이 어떤 매체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하고 제가 현장에서 여쭤보면 그림책 애들 보는 책 아니에요? 그림이 많은 책이겠죠. 그리고 좀 유치한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한 4학년만 돼도 안 봐도 되는 책 아니에요? 하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네,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오해이기도 합니다. 그림책은요, 그림과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림은 illustration, 글은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 둘이 협업을 한 그런 독특한 매체가 바로 그림책이죠. 네, 그림책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함축적인 글과 또 의미를 담은 또는 작가의 개성을 담뿍 담은 그런 그림의 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그림이 글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동화책이라고 부르는 것, 이야기책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구분이 되는데요. 네. 자, 그림책이 그림 없이 글이 존재할 수 없다면, 네,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으로 전체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책 또는 동화책이라고 할 때는 그림, 즉 페이지에 삽입된 조그만 삽화 없이도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글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림책을 읽는다는 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림을 보고 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림책의 본령은
누군가가 책을 손에 쥐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글을 낭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책의 그림을 우리는 눈을 통해 시각을 통해서 감상하고 또 청각, 귀를 통해서는 글을 듣는 것이죠. 또 그림책에서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그 그림이 어떤 재료로 그려져 있는지 또 색상은 무엇을 썼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조색이라고 하죠. 어떤 해당 책에 주로 쓰인 컬러가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한데요. 주조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색의 상징성을 생각해 봄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라고 하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랑이기도 하고 열정이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또 피나 범죄나 또 어떤 아픔이나 상실, 고통, 분노 같은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색이 나타내는 상징성을 알고 보시면 그림책이 더 다채롭게 다가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웰다잉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웰다잉 많이 들어보셨죠? 잘 죽기인가요? 얼른 죽으라는 건가요? 또 웰빙의 반대말인가요? 하고 말씀들을 주시는데 다 비슷한 맞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얼른 죽으라는 건 아니고요. 서구에서는 dying well이라고 하는데 잘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죽음을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죽음에 있어서는요. 의식의 능력 그리고 모든 뇌간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뇌 손상에 의한 것도 우리가 뇌사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영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의식 그리고 자기 정체감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곧 자존감 그리고 존엄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회적인 죽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가치한 존재 또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법적인 죽음도 이에 속하는데요. 이는 개인의 모든 법적 권리 그리고 책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망, 운명, 임종, 작고, 영면, 별세, 타계, 귀천, 선종, 소천, 입적 등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왜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명명하는 걸까요? 물론 이 중에는 종교적으로 달리 쓰이는 그런 용어들도 있습니다. 웰다잉을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죽음, 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공부하고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준비하는 걸 의미하겠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 줄 모르는 죽음을 앞두고 우리 후회를 최소화하려면 웰다잉 공부가 필요할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몰라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영위하고 또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웰다잉은 시간, 일, 사람과의 의미를 최대화하면서 오늘 이 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자는 웰빙 또는 웰리빙 그리고 건강, 일, 친구, 돈 관리 등 주체성을 최대화하는 웰에이징, 잘 나이 듦을 말하죠. 이런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죽어감과 죽음의 상태를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죽어감은 dying, 그야말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으로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죽음은 생명이 중지되는 그 순간을 말하겠죠. 이 둘을 구분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런 죽어감과 죽음의 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웰다잉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선 죽음 준비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이해, 치매 예방, 호스피스 완화 의료, 자살 예방, 자서전 쓰기, 생전 이별식, 용서와 화해, 유언과 상속, 생명 존중과 생명 나눔, 상실과 애도,
장례 문화, 그리고 요즘 부상하는 주제인데요. 네, pet loss라고 해서 애완동물을 잃은 그런 이별의 아픔을 다루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저는 이제 그림책 강사로 오래도록 일하다 보니 웰다잉을 만나고 나서 무릎을 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책을 가지고 웰다잉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그림책을 가지고 웰다잉을 말씀드리려는 이유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책은 짧은 글과 또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책 안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녹아 있는데요. 웰다잉에서 말하는 이별, 상실, 애도, 그리고 삶과 노화, 죽음 같은 웰다잉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 작품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책은 함께 읽은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함께 감상한 뒤에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거나 또 자기 경험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웰다잉 교육은 모든 세대와 연령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책을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 그리고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애 주기별 수업 설계, 또 주제별 수업 설계가 가능합니다. 웰다잉을 가지고 현장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봉사를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웰다잉 교육 강사가 자신의 전문 강의 영역에 맞는 그림책을 선정하고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림책으로 웰다잉을 말하는 것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림책과 웰다잉을 잇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림책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작가 강경수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나의 엄마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지금 책의 겉표지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어머니고 또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딸이겠지요. 네, 손을 맞잡은 모습이 정말 정겨워 보입니다. 겉표지를 열면 안면지가 나타나는데요. 아까 표지에서 보았던 빨간 옷의 여성이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어요. 네, 아기도 엄마도 행복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아기 입장에서 빨간 옷의 여성이 나의 엄마겠죠. 아기가 볼볼 기어다니면서 맘마라고 말합니다. 아직 말문이 트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먹을 걸 달라고 엄마에게 청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는 장난감 말도 있고 딸랑이도 있고 블록도 있고 머리 위엔 모빌도 달랑달랑합니다. 어느새 아기가 자랐습니다. 여자아이군요. 네, 머리를 질끈 묶고 치마를 입은 모습이 참 앙증맞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면서 다가가네요. 화면에 보이는 그 기다란 팔은 누구의 팔일까요? 네, 당연히 아기의 엄마겠죠. 이 장면은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네, 아이가 좀 더 자란 것 같은데요. 밤에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꿨나 봅니다. 엉엉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 하고 간절히 부르죠. 그러자 엄마가 불이 나게 뛰어와서 아이 방문을 열어젖힙니다. 벽시계가 보이시나요?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대략 새벽 2시. 엄마도 분명히 자고 있었을 텐데요. 아이가 부르면 어때요? 우리 엄마들은 언제 어느 때고 귀가 번쩍 뜨이고 몸을 벌떡 일으키게 됩니다. 엄마니까요. 네, 아이가 조금씩 커가는데요. 아이의 일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엄마가 필요할 때마다 아이는 엄마를 부릅니다. 자, 페이지를 보시면 수없이 많은 글씨로 엄마, 엄마, 엄마 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끝에 보시면 글씨가 반쯤 걸쳐져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엄마를 부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개한테 쫓길 때, 또 새로운 장난감이 필요할 때, 머리를 감다가 샴푸가 눈에 들어갔을 때, 선물을 받았을 때, 그저 엄마 품이 그리울 때 아이는 언제든 엄마 하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이상 엄마를 부르지 않죠. 엄마와 놀기보다는 이성 친구와 어울리는 게 좋고요. 또 가끔은 엄마한테 뾰로통 화를 내거나 또 잔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라고 불리우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 일상입니다. 엄마는 조금씩 신압으로 늙어갑니다. 귀밑머리가 새기 시작하고 마음엔 그늘이 드리우죠.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장성한 딸은 이제 예식장에 어여쁜 신부로 섰습니다. 앞쪽에 앉아 계신 엄마를 보면서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홀로 앉은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그간의 세월이 느껴지는데요. 어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하고 부릅니다. 지금 계속 그림책의 장면들을 보고 계신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 장면의 상황과 또 주인공의 인물의 심정에 따라서 엄마라는 글자도 또 흔들리거나 굉장히 굳건하게 써 있거나 작아지거나 그렇게 변화합니다. 딸이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엄마겠죠. 엄마 하고 부르는데 엄마는 이미 대답이 없습니다. 병실 모니터상에 보이는 바이탈 사인은 엄마가 다시는 올 수 없는 세상으로 떠났음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딸 곁에 엄마는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딸은 이제 엄마와 헤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를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죠. 엄마를 떠나보낸 딸은 이제 슬프고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듯이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잊어버린 사람 같죠? 엄마를 그리워하는 걸까요? 엄마가 안 계신 일상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요? 기다림의 시간이 한없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도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도 소파에 앉아서 생각에 잠긴 이 딸의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결말에 이를 때쯤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슬픔에 잠긴 이 여성이 언제까지나 의자에 앉아있지 않도록 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나거든요. 그게 누구일까요? 상실의 아픔으로부터 이 딸을 일으켜 세운 건 무엇일까요?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엄마입니다. 네, 다시 앞표지로 돌아가서 보면 제가 아까 세로로 띠지가 둘러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띠지는 우리가 그림책에서는 보기가 힘듭니다. 주로 에세이라든가 소설에서 앞에 이렇게 광고 문구를 적거나 그 책의 어떤 내용을 요약해서 띠지로 가로띠지로 둘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은 특이하게도 그림책임에도 띠지를 두르고 있고요. 띠지를 옆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죠? 띠지를 밀어내면 그 띠지 속에 숨어있던 존재가 짜잔 하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구인가요? 네, 바로 딸의 딸입니다. 띠지를 또 이리저리 움직이면 모녀 3대의 모습이 다정하게 또 나란히 이런 모습으로 펼쳐지죠. 네, 지금 이 작품을 감상하셨는데요. 눈치채셨을 겁니다. 글이라고는 엄마 단 한마디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시간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를 가지죠. 그리고 반복되고 변주되면서 여러 번, 여러 상황에서 불리웁니다. 이처럼 그림책은 글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들을 독자가 그림 안에서 발견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의미를 그림을 통해서 넌지시 때로는 강렬하게 건네주죠. 때로는 독자가 글과 그림을 감상한 후에 커다란 감동과 함께 통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림책의 힘은 참 대단한 거죠. 그저 어린이들이 보고 졸업하는 책이 아닌 겁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면 더 깊은 세계를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응축된 글과 웅숭 깊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 삶과 죽음, 또 관계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하지요. 지금 이 작품에서 보셨듯이 모녀 3대의 이야기, 전 세대에서 후 세대로 이어지는 서사가 있었는데요. 자, 저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말이죠. 관계도 사랑도 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이 허무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건 아닐 겁니다. 삶과 죽음의 순환을 통해서 생명은 후대로 이어지고 또 남은 사람들은 먼저 떠난 이를 그리워하면서 추억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은 정말 이 세상에 아무 자취 없이 사라진 건 아니겠죠? 네. 또 저는 이런 키워드도 가져와 봤습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네. 우리는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헤어진 사람들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먼 훗날 어디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게도 되는데요. 바로 이 그림책이 그런 훈훈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가슴 먹먹하고 훈훈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작가 김장성이 글을 쓰고 또 오현경이 그림을 그린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작품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낭독을 해드릴 텐데요. 안 그래도 보시는 페이지에는 글이 굉장히 단촐합니다. 민들레는 민들레, 싹이 터도 민들레, 잎이 나도 민들레, 꽃줄기가 쏙 올라와도 민들레는 민들레, 여기서도 민들레, 혼자여도 민들레, 들판 가득 피어나도 민들레는 민들레, 하늘 하늘 민들레 홀씨가 날아가도 민들레는 민들레. 네, 제가 책의 일부만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감상하셨듯이 민들레의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보시면 노란 꽃이 예쁘게 올라와 있는 민들레도 있고요. 홀로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작은 생물들, 개미들이 볼볼볼 꽃 쪽으로 또 기어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가로수 아래쪽에 어디선가 홀씨가 날아왔는지 민들레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둘이 피어 있는 모습도 있고요. 또 들판 가득히 민들레 꽃이 피어난 전경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꽃이 떨어지고 이제는 홀씨가 훨훨 날아가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일종의 시 그림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듯이 민들레가 여러 번 나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 싹이 터도 민들레, 잎이 나도 민들레, 꽃줄기가 쏙 올라와도 민들레는 민들레, 여기서도 민들레, 저기서도 민들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책은 단순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책의 고전 중 한 권입니다. 민들레를 제가 노랗게 블록 처리를 해놨는데요. 현장에서는 참여하신 분 한 분께 성함을 넣어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손희정인데 만약 손희정이 읽는다면 손희정은 손희정, 싹이 터도 손희정, 잎이 나도 손희정, 이런 곳에서도 손희정은 손희정 하고 읽다 보면 또 다른 그런 감흥이 올라옵니다. 결국 싹이 나도, 잎이 나도 또는 꽃이 피어도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것, 길가에서도 들판에서도 지붕 위에서도 민들레는 다름 아닌 민들레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나는 나라는 것인데요. 우리 삶의 장면 하나하나는 다 달라도 그 안에 기쁨과 슬픔과 보람과
또 눈물이 함께 있더라도 그 모든 장면이 나를 만드는 내 생의 그런 장면들임을, 그 중요하다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번에는 상실과 애도 그리고 다시 살아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네, 자, 앙통의 완벽한 수박밭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코린 로브라 비탈리가 글을 쓰고 마리옹 듀발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림이 아주 특별한 작품인데요. 앙통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앙통은 수박밭을 가지고 있는 농사꾼인데요. 아주 완벽한 수박밭입니다. 하나하나 탐스러운 수박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줄지어 서 있는데요. 마치 군대의 대열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밭을 가지고 있는 앙통은 그것이 커다란 자랑이죠.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수박 한 통을 훔쳐갑니다. 그 수박 있던 자리가 덩그러니 비어버리게 되죠. 밭은 넓고 넓지만 그 자리는 거의 눈에 띄지도 않지만 앙통은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망연자실 어쩔 줄을 모르죠. 앙통의 눈길은 텅 빈 그 자리에서 떠날 줄을 모릅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 키운 수박인데 움푹 패어 비어버린 그 자리를 보면서 앙통은 끝없이 가슴이 아픕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만 같죠. 네, 넓은 수박밭이 펼쳐져 있고요. 또 하늘은 노랗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커다란 눈이 두 개 둥실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한쪽 눈은 텅 비어 있고요. 한쪽 눈은 수박으로 눈동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수박에서 붉은 물이 뚝뚝, 그런데 마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같죠. 한 통에 사라져버린 수박 때문에 앙통은 피눈물을 흘릴 지경인 겁니다. 급기야 앙통은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합니다. 도둑 맞은 수박이 대구르르 굴러가거나 또 생쥐들이 몰려와서 와작와작 갉아먹기도 합니다. 어느 날에는 꿈속에서 수박을 훔쳐간 도둑이 그 수박을 개걸스레 먹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다름 아닌 앙통 자신입니다. 모든 게 정말 뒤죽박죽, 엉망입니다. 급기야 앙통은 넓은 수박밭에 의자 하나 놓고 앉아서 소중한 수박밭을 지키기로 합니다. 하지만 깊은 밤이 몰려오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졸린 거죠. 앙통의 눈꺼풀이 점점 감깁니다. 그러면서 앙통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수박 때문에 악몽을 꾸고 싶지도 않고 또 깜짝 놀라면서 꿈에서 깨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하죠. 사람의 마음이란 이처럼 여러 갈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깊은 밤이 되었을 때 길고양이들이 몰려와서는 이리저리 날뛰고 구르면서 수박을 볼링처럼 가지고 놉니다. 수박밭은 대열이 흐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죠. 자, 꾸벅꾸벅 졸던 앙통이 잠에서 깨어서 이 광경을 본다면 어떨까요? 수박 한 통 잃어버린 일로도 마음이 무너졌던 그인데요. 통째로 엉망이 된 밭을 보면 정말 살아갈 의지를 모두 잃지는 않을까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린 사람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 예기치 못했던 상황과 만나게 되죠. 또 가끔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크게 시르에 빠지거나 또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처럼 상실이나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그림책을 보면서 한편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만 제가 뒤에 결말까지 지금 읽어드리진 않았는데요. 이야기가 그렇게 절망적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엉망이 된 밭을 잠에서 깬 앙통이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앙통의 반응은 앞에서 수박 한 통을 잃어버렸을 때와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그림책을 빌리시거나 또 사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색과 또 초록색이 주조색으로 쓰인 그런 작품인데요.
아주 푸르고 너른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한 사람이 이처럼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망망대 위에 쌓아 올린 낡은 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집에 살게 된 걸까요? 원래 이곳은 바다가 아니고 묻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마을에 바닷물이 조금씩 스며듭니다. 그러더니 점점 차올라서 동네의 모든 집이 물속에 잠기게 되죠.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물속에 잠긴 집 위에 다시 담과 벽과 지붕을 올려서 새 집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여기저기 쌓아 올린 집들이 켜켜이 쌓은 나무 상자 혹은 시루떡 혹은 아파트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또다시 바닷물이 마루까지 차올랐는데요. 할아버지는 또다시 새 집을 지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른 집에서 살 수는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집 짓기를 그만두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공 할아버지는 이 집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답니다. 어느 날 이 집 짓기를 위해서 톱과 망치를 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차, 그만 연장이 물속에 빠지고 맙니다. 하는 수 없죠. 톱과 망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잠수복을 갖춰 입고 풍덩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잠수복을 입고 내려가니 물속에 가라앉은 집들이 보이는데요. 할아버지는 문득 상념에 잠깁니다. 지난 세월 가족이 함께했던 생활 공간이 그대로 물밑에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3년 전에 아내가 먼저 떠난 집도 있고요. 그 아래에는 아직 건강하던 아내와 도란도란 살던 집, 또 아이들이 커가던 집, 아이들을 낳던 시절, 또 마을 전체에 잔치가 벌어지던 때, 아래쪽으로 갈 때마다 시간을 소급해서 더 먼 과거로 가게 되는데요.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옛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기로 합니다. 맨 아랫집, 아주 작디 작은 집. 네, 이 집은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혼인해서 처음으로 지어 함께 살기 시작했던 그 정겨운 신혼집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집 앞에 우두커니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온갖 상념이 교차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네, 가장 아랫집, 아내와 함께 새 가정을 시작한 그런 시작점입니다. 지금 이제 그림책을 몇 장면을 감상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참 독특한 작품이죠.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수몰이 진행되는 마을인 것 같은데요.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물 위의 세상과 물 아래의 세상이 나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 위는 현존과 실존의 시간이죠. 그런가 하면 물 아래는 지난 과거 그리고 추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위 현존의 시간뿐 아니고 물밑 가라앉은 지난 과거도 또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내 삶의 토대가 되고 또 층층이 쌓아 올려져서 지금 여기에서의 내 삶이 형성된 것임을 이 그림책은 깨닫게 하죠. 네, 그림책 웰다잉을 왜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한번 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책 웰다잉이 필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용이성입니다. 짧은 글과 아름다운 그림 또는 작가의 개성이 담뿍 묻어나는 그림으로 이루어진 그림책은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그림책 안에서는 이별이나 상실, 애도, 삶과 노화와 죽음, 이런
웰다잉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룬 작품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광대하고 넓은 세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활용성입니다. 그림책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층, 그리고 노인 세대 등 거의 전 세대와 모든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적합성입니다. 그림책을 함께 읽은 뒤에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거나 또 경험을 공유하기에 적절하지요. 다섯 번째, 강의 설계 가능성입니다. 네, 웰다잉 교육 강사 또는 어떤 식으로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신 분들, 또 웰다잉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이렇게 여러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일단 내가 관심이 있거나 강사가 자신의 강의 영역과 주제에 맞는 그림책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어느 날 삶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왜 모든 사람이 너만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왜 나는 싫어하지? 그랬더니 삶이 죽음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나는, 삶은 아름다운 거짓말이고 너는, 죽음은 고통스러운 진실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자,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눈을 뜨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지인과 동료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게 되죠. 좋은 아침, 행복한 하루, 이렇게 인사합니다. 또 영어로 Have a nice day 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하죠. 그런데요, 매일 주고받는 이 인사가 다음과 같이 바뀐다면 어떨까요? Have a nice day. 네, 물론 살짝 엉터리 영어입니다. 콩글리시이긴 한데요. 아침 인사가 순식간에 등골이 오싹한 마지막 인사로 바뀐 기분이 들죠. 그렇지만 잘 생각하면 역시 덕담이긴 한 것 같습니다. Have a nice day. 잘 죽어 또는 잘 돌아가세요 하는 인사인 셈이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까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언젠가 이 인사를 받고 또 건넬 준비가 되셨나요? 네, 좋은 죽음, 준비된 죽음, 또 맞이하는 죽음, 뒤에 남을 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기꺼이 떠나는 마지막 길. 하지만 쉬울 리는 없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직은 어렵고 껄끄럽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조금은 진지한 태도로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공부하고 주변의 지인들과 마음 터놓고 얘기 나누고 또 잘 죽기 위해서 오늘을 더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어렵고도 쉬운 그 일, 우선 죽음에 대해서 사유하고 탐구하는 일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림책을 통해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림책 속에 그려진 웅숭 깊은 이야기와 아름다운 그림을 함께 보고 읽으면서 두런두런 누군가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생각지 않은 통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그림책을 다양하게 접해보고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그 안에서 교훈이나 눈물, 때로는 웃음과 희망, 그리고 우리 삶과 노화와 이별과 죽음의 다양한 서사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하시고 또 그 안에 그려진 웰다잉의 테마들을 생각하시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값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웰다잉이라고 말은 하는데 진정한 웰다잉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의미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실천을 해 나가야 정말 우리가 웰 리빙을 통해서 웰다잉에 이를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림책을 통해서 웰다잉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손희정이었습니다.